오늘은 박완서의 대표적인 소설이죠. 겨울나들이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그 극복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흔히 분단소설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많이? 아니, 가끔 얘기하는데, 그다지 중요하진 않고요. 아무튼 간에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극복을 다루고 있다. 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 소설은 두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의 첫 번째 아내를 둔 채 월남한 남편을 둔 나.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가 되겠네요. 의 이야기. 이게 바로 외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아들을 잃고 도리질 증세를 갖게 된 할머니의 이야기. 이게 내화가 되겠네요. 이러한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지닌 인물들이며 이러한 상처는 두 인물 사이의 정서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을, 그렇지, 따뜻한 인간애를 발견합니다. 어디에서? 그것은 바로 할머니의 도리지를 통해서겠죠. 됐습니까? 자, 이는 곧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작가의 처방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까요? 발단 부분. 나는 남편이 의붓딸. 자, 의붓딸이니까 전 마누라의 딸이 되겠네요. 초상화를 그리는 모습에서 소외감과 그 다음에 허탈함을 느끼고 겨울 여행을 떠난다. 요거는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 그죠? 전체 줄거리만 본다면. 본문을 보면은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전개. 자, 온양의 온천장에 묵으며 생소함과 낯설음을 느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나는 이렇게 혼자 여행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아닌 듯 싶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허망감에 서러워한다. 이거는 전개 발단 부분을 그대로 이어가면 되겠네요. 위기 부분 보겠습니다. 호숫가 근처의 정갈한 여인숙에서 주인 아주머니와 도리질이라는 거 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까딱 하는 거겠죠. 그죠? 노파를 만난다. 설정.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노파의 도리질에 대한 사연을 듣게 잠깐 노파의 도리질에 대한 사연을 듣게 되니까 서술자가 바뀌어요. 그죠? 자, 위에 발단 전개 위기까지는 나라고 하는 1인칭 서술자가 서술자 역할을 한다면 이번에는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는 서술자의 역할을 하면서 내화로 들어가겠네요. 그죠? 내화에서는 6.25 전쟁 때 남편을 잃은 아주머니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고질병을 앓게 된 노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액자형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말은 고부, 즉 고부라고 하는 것은 며느리인 주인 아주머니와 시어머니인 노파를 얘기하겠네요. 삶을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깨닫고 결국은 이게 주제네요. 그죠? 서울행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자, 그렇다면 결국 서울에서 온양까지 왔다가 온양에서 호숫가에 있는 여인숙으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삥 돌아서 뭐예요?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형태를 띠고 있나요? 네, 출발지를 되돌아가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주제가 되면서 이렇게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형태의 구성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점 회귀형 여로소설이라고 합니다.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형태, 원점 회귀형 여로소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무슨 구성이 드러나고요? 그렇죠. 액자형 구성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단편소설이고요. 분단소설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여로형 구성이에요. 그죠? 자, 원점 회귀형 여로형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이다. 주제는 6.25 전쟁의 상처와 극복을 다루고 있으며 가족의 소중함과 삶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1번도 맞지만 1번은 뭐야? 2번을 거들어주는 거다라고 본다면 실질적인 주제는 2번 쪽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나의 체험과 심리를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다. 자, 일단 제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제목을 본다면 겨울, 나들이에요. 물론 겨울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이기도 하지만 겨울이 갖는 이미지와 전체 줄거리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가족으로부터 소외감과 배신감, 삶에 대한 허탈감을 느끼는 나의 심리와 맞닿았다. 또한 여행을 떠나 낯선 곳으로 홀로 도착한 나의 무엇과 고독감과 서러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제목에서 나들이죠. 나들이는 뭐예요? 멀리 떠나는 거예요. 떠났다가 어차피 되돌아오는 게 나들이야. 그런 점에서 본다면 원점 회귀라고 하는 것이 이 제목 안에서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우울한 심리에서 여행을 떠나게 되지만 결국은 무엇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하는 따뜻한 결말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공간의 이동이라고 했으니까 공간의 이동 볼까요? 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서술자의 심리 변화 봅시다. 어제도 나는 시내에 나갔다가 로스고기를 좀 사가지고 아뜰리에에 들렀다. 출가한 딸이 있었다. 남편은 출가한 딸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극도로 단순한 동양화가 아니라 동화화한 풍경이나 동물을 즐겨 그릴 뿐 인물이 남편의 그림에 등장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나는 깜짝 놀랐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평소의 화풍과 좀 다르네요. 뭐 그러거나 딸인데 좀 어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딸은 내 친딸이 아니고 남편과 첫 번째 아내 사이에서 난 딸이었다. 요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왜? 이 앞부분을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딸을 모델로 하는 것이 평범한 보통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 딸을 통해 이북에 두고 온 당시 아내의 모습을 되살렸음이 틀림없다. 와우와우와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질투가 독사 대가리처럼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결국 나는 남편이 의붓딸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을 보고 질투, 소외감, 배신감, 허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천장으로 오네요. 온천장에 와서 온천물에 몸을 담급니다. 그러면서 나는 트집이라도 잡아 더더욱 나를 처량하게 만들고 싶었다. 자기 학대하고 있는 거야. 자학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또한 집을 떠나온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도 실상 하루밖에 안 잤다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아줌마는 외박을 거의 안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결국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우울함, 서러움, 허망감, 기타 등등을 온양의 온천장까지 와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호숫가로 갑니다. 호숫가는 근데 분위기가 어때? 그랬더니 암울하고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낭패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을신시렁스럽게 황량한 느낌을 줍니다. 결국은 이 장면에서 나라고 하는 서술자는 외지에서의 황량함, 막막함, 낭패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가 드러나는 곳이죠. 어디에? 여인숙이라는 간판을 보았는데 여기가 그냥 덜덜덜 엄청나게 추운가 봐. 그죠? 그런데 정갈한 50대의 아주머니가 반색을 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나는 마음이 놓이고 어리광이 부리고 싶어져요. 너그럽고 착하고 따뜻하게 감싸는 무엇인가 어떤 아우라가 있어요. 즉 몸을 녹이려고 찾아든 여인숙에서 만난 주인 아주머니에게서 나는 안도감과 그 다음에 포근함 그리고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리고서는 이야기가 두둥둥둥둥둥둥 진행이 되겠지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사전개 방식을 이제 넘어갈게요. 이 작품은 두 개, 원점 회기형 여료형 소설에서 우리가 전반부 여인숙까지 온 것까지 살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액자형 구성이니까 외화와 내화를 봅니다.
자, 일단 우리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죠? 뭡니까?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짧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액자식 구성, 액자형 구성, 그 다음에 이런 걸 우리는 액자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식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시점을 배치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외화는 1인칭, 내화는 3인칭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소설과 일화, 외화와 내화를 연결하는 교량적 양식이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겨울나들이의 할머니의 도리지를 관련한 일화는 나의 남편을 월남한 한국전쟁의 일화라는 점과 그 다음에 할머니가 전쟁 중 아들을 잃은 피해라는 점을 연결고리로 연결시켜 주제의식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잠깐 혀말렸어요.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이들러라는 평론가는요, 액자형 구성의 형태를 도입부의 기능을 하는 것 또는 한 액자 속에 여러 개 내부 이야기가 있는 것 또는 한 액자 속에 한 개의 내부 이야기가 있는 것 또는 서로 혼합된 거로 구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겨울나들이는 아마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액자의 기능은 내부 이야기의 근원을 제시하고 내부 이야기가 왜 진술되는가 목적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내부 이야기의 개연성을 증진시킬 때 예술적 효과를 갖는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겨울나들이에서는 아마도 왜 내부 이야기가 진술되는가 이쪽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겨울나들이를 액자형 구성의 형태로 본다면 이렇게 볼 거예요. 외화는 이북에서 내려온 남편과 그 다음에 전처의 딸을 보며 가족에게 헌신하는 나의 이야기가 일단 드러납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아가 초반에 소외감과 함께 자신의 삶에 대한 허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 몰라 가출할래 하고 가출을 해버렸죠. 가출을 해서 이제는 보고 경험한 게 내화예요. 이 내화에서는 여인숙에서 6.25 전쟁 때 남편을 잃은 아주머니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고질병인 도리지를 앓게 된 노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들을 지키겠다는 일념의 도리질과 그 다음에 이러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을 대사업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후 나는 노파와 아주머니가 서로 잡은 손 위에 자신의 손을 모여 포개므로써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무엇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가족애로 보듬으며 서로 의지하는 가정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외화는 가족에게 헌신하는 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금 얘기했던 대사업이에요. 이 대사업에 대한 인물에 따른 의미 부여를 보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조금도 수다스럽지 않고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했다. 당신 임의로 못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삼시 잡숫는 거라도 정성껏 잡숫게 해드리고 몸 편케 보살펴드리고 뭐 그런 거죠. 대사업을 완수하고 돌아가시는 날 이럴 때 이 대사업은 누구의 대사업이에요? 그렇죠. 당신으로 여기서 지칭되고 있는 누구? 시어머니, 즉 할머니가 자식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도리지라는 거, 이걸 대사업이라고 아주머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지나 해대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아주머니의 태도가 조금 더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정말 대사업을 힘껏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긍지로 아주머니의 얼굴이 은은히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어쩌면 이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대사업은 뭡니까? 그렇죠.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긍지, 즉
아주머니가 시어머니 노파를 보필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대사업이라고 본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노파의 대사업은 아들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하는 도리질이고, 아주머니의 대사업은 도리질을 하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는 일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아주머니하고 노파와 아주머니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서 나는 불현듯 아직도 마주잡고 있는 고부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고 싶어졌다. 남남끼리이면서도 가장 친한 두 손, 대사업의 동업자이기도 한 이 두 손 사이에 맹맥히 흐르는 그 무엇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짚어보고 느끼고 오래 기억해보고 싶었다 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도 어디에, 그렇지, 대사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가 말하는 대사업은 뭐냐? 그것은 가족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겠죠. 이게 이 작품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완서의 소설 겨울 나들이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